최근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하나만 딱 꼽으려면 단연 그래프 RAG일 겁니다. 네, 맞아요. 요새 어딜 가나 그 얘기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다가올 중요한 IT 전략 회의를 준비 중이시던 아니면 최신 기술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고 싶으시든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챗 GPT가 도대체 어떻게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는지 그 뒷배경이 궁금하시든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들의 더미를 보면요. 현재 AI 산업이 얼마나 거대하고 숨막히는 장벽에 부딪혀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사실 겉으로는 AI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내부 엔지니어들은 매일매일 한계와 싸우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거대한 병목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다시 소환한 비장의 무기가 무려 170년 전의 수학 공식이라는 점입니다. 1850년대의 공식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어떻게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서 진짜 문맥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1854년에 탄생한 고전 수학이 어떻게 최첨단 AI의 치명적인 속도와 정확도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는지 그 기발한 접근법을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가 흔히 되게 혁신적이라고 알고 있는 기존의 그래프 RAG 방식에는 사실 아주 치명적인 세 가지 한계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혁신은 맞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얕은 관계학습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서를 거대한 그래프나 네트워크 형태로 쫙 연결해서 AI한테 넘겨준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해 보이거든요. 아이디어는 좋았죠. 연결성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은 이 연결을 너무 약간 1차원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사내에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아, 사내 소문 좋네요. 이해하기 쉽겠어요. AI는 회계팀의 데이브가 인사팀의 사라랑 되게 자주 대화한다는 걸 압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라가 CEO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죠. 노드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데이브가 낸 치명적인 엑셀 통계 오류 때문에 지금 CEO가 사무실에서 엄청 화를 내고 있다는 그 거대한 인과관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데이브와 CEO 사이에는 직접적인 선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저 A와 B, B와 C가 연결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선, 그러니까 엣지만 볼 뿐이지 그 이면에 있는 파급 효과나 여러 다리를 건너는 다중 호흡의 깊은 맥락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이 단순해 보이는 한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지식의 단절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특허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특허 문서면 엄청 복잡하겠네요. 네, 만약 엔지니어가 AI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특정 신소재가 왜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로 쓰이는가? 질문이 꽤 깊은데요? 그렇죠. 이 질문에 제대로 된 통찰을 내놓으려면 AI는 제일 먼저 해당 소재에서 출발해서 특정 물성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성에서 극한의 내열성으로, 내열성에서 제트 엔진 부품으로, 그리고 마침내 항공우주 산업으로 이어지는 최소 4단계의 추론 경로를 건너가야만 하죠. 4번을 점프해야 비로소 답이 나오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그래프 RAG는 이 소재 노드와 항공우주 노드가 직접 1대1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깊은 의미론적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문맥 파악이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이죠. 와,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뛰어도 맥락을 아예 놓쳐버린다니.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구축한 AI가 갑자기 바보가 되는 순간이겠네요. 돈값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두 번째 한계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질문 유형의 미구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AI한테 항상 똑같은 수준의 질문만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들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신호 처리의 개념, 즉 주파수 비율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더라고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도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다는 거죠. 질문에 주파수가 있다고요? 신선한 접근이네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해가 언제야? 이런 질문은 아주 전역적이고 단순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저주파 질문입니다.
이런 정보는 지식 그래프 전체에 완만하고 넓게 퍼져 있죠. 그냥 쓱 훑다 보면 나오는 정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충돌 지점에서 현대 물리학이 선택한 타협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와, 그건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확실히 단순 검색으로는 절대 안 나올 딥한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건 특정 개념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국소적인 영역, 그러니까 세밀한 엔티티 간의 관계 파악과 복잡한 맥락 종합이 필요한 고주파 질문입니다. 문제는 기존 RAG가 이 두 가지 주파수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던지는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무조건 똑같은 크기의 돋보기를 들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진다는 거군요. 네, 섬세함이 떨어지는 거죠. 저주파 질문에는 전체적인 큰 지도를 주고 고주파 질문에는 아주 디테일한 골목길 지도를 저양 않는 건데요. 결국 질문의 결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LLM한테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쓰레기 데이터만 잔뜩 섞어서 던져주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가 가끔 맥락에 안 맞는 헛소리를 길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공학자들을 가장 깊은 절망에 빠뜨린 최악의 세 번째 한계가 등장합니다. 아직도 남았나요?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얕은 관계도 파악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질문의 주파수도 분해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니까 ON-큐브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계산 속도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ON-큐브요? 네. 깊은 관계를 파악하려면 이론적으로 그래프 전체의 주파수 도메인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그래프의 라플라시안 행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유값 분해라는 아주 무거운 수학적 연산을 거쳐야 합니다. 고유값 분해요? 이름부터가 이미 무겁네요. 네, 문제는 이 연산의 계산 복잡도가 그래프에 있는 노드 수의 세제곱, 즉 ON-큐브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노드 수의 세제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인가요? 수학을 떠나서 현실적인 감각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아주 직관적으로 계산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지식 그래프의 노드가 100만 개라고 가정했을 때 연산량이 무려 10의 18승에 달합니다. 10의 18승이요? 네, 100경번의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100경번이요. 아니 그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끌어와도 실시간 응답은커녕 몇 달이 걸려도 끝날까 말까 한 숫자 아닌가요? 게다가 위키피디아나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 그래프는 노드가 100만 개가 아니라 수천만, 수억 개에 달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의 거대한 기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유값 스펙트럼 계산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완벽한 병목인 거죠. 그래프 전체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서 똑똑하게 검색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용성 제로의 늪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네요. 네, 얕은 관계만 보고 질문 유형도 구분 못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수식을 세웠더니 이번엔 계산기가 터져버리는 진짜 진퇴난난의 악수만이죠. 와, 사면초가네요.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꽉 막혀버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최첨단 AI의 이 숨막히는 병목 현상을 구원하기 위해 무려 타임머신을 타고 1854년의 수학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문제 해결에 아주 우아한 실마리가 보입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시각을 비틀어서 우회로를 찾아야 하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뭔가 발상의 전환이 있었군요. 맞아요. 컴퓨터가 터져나갈 만큼 계산이 불가능한 그 정확한 고유값을 굳이 낑낑대며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에 특정한 다항식을 이용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근사치를 구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아, 근사치요? 네, 신호 처리 분야에서 아주 복잡한 신호를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의 합으로 쪼개서 표현하듯이 그 무거운 고유값 분해 과정을 다항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 마법 같은 다항식이 바로 1854년 러시아의 수학자 파프누티 체비셰프가 고안한 체비셰프 다항식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합성고 필터를 K차 다항식으로 근사하는 구조, 이른바 챔넷이라는 게 탄생했다고 나옵니다. 네, 머신러닝의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라플라시안 행렬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수식들이 튀어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무서운 행렬 분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다항식이 정확히 그래프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복잡한 수식은 다 걷어내고 본질만 보죠. 먼저 그래프 라플라시안 행렬, 즉 L 이퀄 D A의 개념부터 직관적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D 빼기 A요? 네, 여기서 D는 차수 행렬로 각 노드가 몇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는 인접 행렬로 그 친구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명시하죠. 누구랑 몇 명이나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를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D에서 A를 뺀다는 건 전체 네트워크가 가진 연결의 마찰력이나 정보가 흘러가는 지형의 굴곡을 하나의 수학적 지도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지형도요? 체비셰프 다항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지형도, 즉 라플라시안 행렬을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정교화합니다. 그런 다음 체비셰프 다항식 특유의 점화식 구조를 활용해서 행렬곱을 반복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 근사치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계산을 포기하고 다항식으로 어림짐작을 한다는 건데 AI의 생명은 정확도 아닌가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속도를 얻는 대신에 엉뚱한 동네로 짚어버리면 챗GPT가 환각을 일으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짐작이 정확한 수학적 해답을 이길 수가 있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체비셰프 다항식은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단순한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이 다항식은 특정한 구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오차를 수학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미니맥스 근사의 끝판왕이거든요. 오차가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오차 범위가 꽉 잡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통제된 오차를 대가로 얻어내는 연산량의 감소는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점화식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네, 점화식이요? 이건 한 번 계산한 값을 다음 계산에 계속 재활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행렬을 딱 K번만 반복해서 곱하면 필터링이 모두 끝납니다. 아, 계속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결과 아까 지구상의 슈퍼컴퓨터로도 안 된다고 했던 ON3승의 그 우주적 계산 복잡도가 그래프의 엣지수에만 비례하는 OKE, 사실상 선형적인 시간 복잡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와, 100만 노드 기준으로 10의 18승이었던 연산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군요. 수치로 딱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하이퍼 파라메타 K를 10으로 잡았을 때 원래 10의 18승번 해야 했던 계산이 단 1000만 번, 그러니까 10의 7승번으로 줄어듭니다. 10의 18승에서 10의 7승으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감소폭이네요. 원본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었죠. 이건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도는 것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의 차이다.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라니 확 와닿네요. 며칠 몇 달이 걸려도 뻗어버리던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실시간 수준으로 끝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속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을 했네요. 자, 그러면 계산 복잡도 문제는 치였다고 칩시다. 이 1854년의 근사법이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첫 번째 문제인 얕은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질문 주파수 구분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여기서 방금 스쳐 지나갔던 하이퍼 파라메터 K의 마법이 발동하거든요. K요? 체벳넷에서 이 K는 단순히 연산을 몇 번 반복할지 결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필터의 주파수 해상도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래프 위에서 정보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지 결정하는 탐색 홉의 깊이를 의미하거든요. 아, 거리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K차 체비셰프 필터는 정확히 K홉 이후까지의 징검다리 정보를 하나로 집약해냅니다. 아까 그 AI가 길을 잃었던 소재에서 항공우주까지의 4단계 추론 경로 예시가 딱 생각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관리자가 시스템에서 K값을 4나 그 이상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체벳넷 필터가 그 4단계 넘어 있는 노드들의 위상적 관계를 학습 가능한 범위 안으로 단숨에 끌어당깁니다. 4단계를 한 번에 품는 거네요. 네, 이전에 놓쳤던 다중호흡의 깊은 인과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포착하게 되는 거죠. 실제 실험 데이터들을 보면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다중호흡 질의응답의 정확도가 기존 그래프 RAG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폭발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됩니다. 단순히 연산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답변의 깊이까지 확보를 한 거네요. 그럼 주파수 문제는요? 질문이 단순한 팩트냐, 복잡한 맥락이냐를 구분해서 맞춤형 정보를 준다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시스템은 이 텍스트 쿼리를 임베딩 벡터라는 숫자로 변환해서 거대한 지식 그래프 위에 하나의 신호로 얹어놓습니다. 신호로 얹은다. 네, 질문과 연관된 특정 노드들이 찌릿찌릿하면서 밝게 빛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챗텐넷 필터가 이 신호의 주파수를 쫙 스캔하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쿼리 자체를 그래프 위에 에너지 파동처럼 다루는 거군요.
에너지가 넓고 만만하게 쫙 퍼져 있는지 아니면 한 곳에 날카롭게 뭉쳐 있는지 스캔을 돌려보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만약 분석 결과 에너지가 저주파 대역에 넓게 몰려 있다면 이건 아인슈타인 생년월일처럼 널리 알려진 전역적인 지식을 묻는 겁니다. 단순 팩트 체크죠. 그럼 시스템은 지식 그래프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굵직한 허브 노드들을 위주로 큼직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해냅니다. 큰 그림을 주는 거죠. 숲을 보여주는 거군요. 반대로 에너지가 고주파 대역에 몰려 있다면 이건 아주 복잡하고 충돌하는 국소적 맥락을 묻는 겁니다. 이때는 쿼리 신호가 강하게 활성화된 좁은 영역의 밀집된 연결 클러스터만 매스로 도려내주시 아주 정밀하게 떼어냅니다. 와, 질문의 성격을 지가 알아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와 디테일의 서브 그래프만 선별해서 LLM한테 넘겨준다는 거네요.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다 걷어내고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정제해서 주니까 LLM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글자 수, 즉 컨텍스트 윈도우를 극한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되겠네요. 네, 기업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쓸데없는 배경 설명이 확 줄어드니까 입력해야 할 토큰 수가 급감하고 이는 곧 막대한 API 호출 비용의 절감으로 직결되죠. 돈을 아껴주네요. 동시에 아주 정제된 정보만 들어가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확률은 줄어들고 추론의 정확도와 깊이는 오히려 수직 상승하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기존의 검색 방식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 같은데요. 검색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검색 엔진의 개선을 넘어선 조금 소름 돋는 차원의 통찰이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기술이 예술로 변하는 순간이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방금 설명한 그 채비셰프 다항식으로 근사된 그래프의 고유값 스펙트럼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네네. 놀랍게도 LLM이 참조하고 있는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지식의 생김새를 본다고요? 단순히 정보가 텍스트로 저장된 게 아니라 구조적인 지형도가 확 보인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어떤 회사의 방대한 사내 문서 그래프를 스펙트럼 분석에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펙트럼의 주파수 대역 사이에 텅 빈 갭이 크게 두 군데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갭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술 개발 문서와 경영 기획 문서처럼 서로 전혀 인용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지식 클러스터들이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존재하는 강력한 수학적 증거가 됩니다. 아, 기존의 키워드 검색이나 단순한 벡터 유사도 검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네요. 단어 매칭만으로는 전체 지식이 어떻게 파편화되어 있는지 그 위상적인 특징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 갭을 파악하면 RAG 시스템이 이 질문은 두 섬을 연결해야 하는 질문이구나 하고 검색 전략을 동적으로 되게 영리하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의 진정한 잠재력은 방향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폭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지금 AI 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잖아요.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현상. 바로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내는 방패로 쓴다는 연구 결과가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역발상을 한 건가요? 아주 우아한 역설계입니다. 보통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LLM이 그럴듯한 답변 텍스트를 쭉 생성해내잖아요. 네, 막 청산유술처럼 쏟아내죠. 예전에는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팩트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LLM이 뱉어낸 출력 응답 자체를 다시 그래프 위에 신호로 매핑해서 주파수를 분석해버립니다. 출력값을 다시 신호로 바꾼다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입력했던 질문 쿼리의 주파수 분포와 비교를 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를 스펙트럴 일관성을 측정한다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인슈페인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 라는 되게 전형적인 저주파 질문을 던졌는데 AI가 갑자기 양자역학의 아주 세밀하고 지엽적인 고주파 영역의 지식들을 막 끌어와서 장황하게 답을 꾸며낸다면 스펙트럴 일관성이 심각하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입력은 명백히 저주파인데 출력은 고주파로 진동하고 있으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파동이네요. 시스템은 즉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응답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났다. LLM이 현재 환각을 일으켜서 지어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답변을 차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시스템 스스로 지식의 정합성을 검열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품질 관리 레이어로 진화한 겁니다. AI가 자기가 뱉은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를 주파수로 스스로 검증한다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구조네요.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깊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식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게 얽혀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푸리에의 신호처리 아이디어, 라플라스의 공간 방정식, 그리고 1854년 채비셰프의 다항식까지. 정말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다들. 네, 19세기의 이 수학적 구조물들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거대한 AI 지식 그래프 안에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해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비셰프 다항식이라는 이 낡은 수식 하나가 엄청난 속도 증가를 가져왔고 속도가 확보되니까 수천만 노드의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실용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네요. 그래프가 커지니까 K-홉을 통한 깊은 인과관계 학습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를 쪼개서 질문의 의도에 맞는 서브 그래프만 골라내는 정교한 필터링이 완성되었죠. 결국 이 모든 기술적 징검다리들이 LLM의 비용을 줄이고 컨텍스트 품질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선순환 생태계를 창조해낸 겁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놀라운 진화의 궤적에 지적 갈증을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룬 원본 자료들의 뼈대가 되는 미카엘 데페라르의 2016년 논문인 빠른 곡소 스펙트럴 필터링을 이용한 그래프상의 합성곱 신경망이나 이 분야의 교과서격인 토마스 키프의 GCN 연구를 직접 한번 들춰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종이 위의 고전 수학이 어떻게 현대 인공지능의 시냅스로 진화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심층 탐구가 단순히 AI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계적 작동 방식을 하나 더 알게 된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최첨단 기술의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항상 새롭게 발명된 무언가이거나 더 많은 전기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칩셋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때로는 수백 년 전 학자들이 남겨둔 순수한 지혜의 조각들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현재 가장 복잡한 병목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엑스캘리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깊은 다이빙을 마치며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여러분에게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본능적으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최신의 것만 찾으냐고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구석 책장에 꽂혀있는 수백 년 전의 낡은 철학서나 학창시절 덮어버린 먼지 쌓인 기초과학 이론 중 바로 내일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겪게 될 또 다른 거대한 병록 현상을 아주 우아하게 해결해줄 마법의 마스터키가 조용히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파고들어 부활시키고 싶은 여러분만의 과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